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강인수 교수입니다. 관세 협상이 사실 타결이 APEC 기간 동안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직전까지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7시에 극적으로 좀 타결된 내용이 발표가 됐죠. 사실 7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춰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달을 넘게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은 그 큰 틀이 유지가 된 거죠. 3,500억 불 투자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일시로 그런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무지하게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협상 대표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미국에 가서 뭐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죠.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현찰이라고 업프런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3,500억 불을 현찰로 거의 당장에 뭐 투자를 하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한 두어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2천억 불을 현찰로 이제 투자는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시장 사정을 감안해서 1년에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간 현찰로 투자를 하고 1,500억 불은 마스카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을 이제 부흥시키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기로. 근데 그건 이제 현찰은 아니고 뭐 대출이나 대출 보증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뭐 4,200억 달러 수준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83%뭐 4%요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을 200억 불씩 지출하는 것도 사실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상당히 애시당초에 처음 출발점에서는 전체 3,500억 불 중에 현찰 비중이 한 5% 안짝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게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연 200억 불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책실장이 상당히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다라고 해서 그 설명이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현찰이 갑자기 외환보유고에 뭐 지금 한 83, 4%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위기 상황이 초래될 거기 때문에 현찰로 투자를 원하면은 우리한테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달라는 요구를 이제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은 뭐 미국의 연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축 통화국을 대상으로만 해 왔고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이 연준에 있기 때문에 재무부나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사실 이제 요구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협상 카드용으로 이제 던진 얘기인데 그 뒤에 좀 진행이 되면서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통화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ESF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ESF 자금은 이제 연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다가 이제 구제금융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을 뭐 했던 적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2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이제 최종적인 그 합의 안에는 그 얘기는 쑥 빠져 있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했냐면은
그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뭐 투자공사, KC 이런 데서 이제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운용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이제 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외평채를 해외에서 발행을 해서 달러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그 투자 그러니까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꾸리면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뭐 수출입은행이나 사는 같은데 통해서 채권 발행해서 일부 조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도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현찰로 투자하는 금액과 기간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서 충격을 좀 덜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를 많이 했던 우리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그 달러 지출 투자 이유로 투자 명목으로 이제 미국을 건너가는 그 돈을 이제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은 했죠. 투자 내용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3,500억 불을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불은 조선업이 아닌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걸로 미국에서도 양해를 했고 투자처를 정하고 투자 기업을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상업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합리성,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리금 회수 이런 것들 수익 창출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따져야 돼서 그 부분을 또 상당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만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당초에 얘기했던 거에서 타협안이 좀 나온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일본하고 한 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도는 되고 있어요. 뭐 일종의 이제 묻지마 투자 비슷하게 우리가 내역을 모르면서 그 거대한 금액을 큰 금액을 그냥 투자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익도 보면은 이제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는 뭐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 투자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90%는 이제 미국 쪽이 가져가고 10%는 이제 투자한 국가인 우리나라나 일본 그것도 똑같아요. 스킴 자체는 이익을 배분하는 거는 이제 그냥 미국이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냥 관철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뭔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 쪽에서 상업적 타당성이나 합리성 같은 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의견 개진을 해서 우리가 결정권은 없지만은 의견 개진을 해서 이게 이제 원금 회수가 좀 가능한 분야인가라는 걸 좀 따지고 또 사실은 이제 분야 선정하고 기업 선정할 때 우리 기업들이 그 수혜를 좀 받아야지 우리 입장에서도 투자 명분이 있는 거고 어떤 국민적인 지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요구해서 일부 관철시켰다라고 이제 보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이제 액면으로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문서화가 안 돼 있죠. 문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앞으로 뭐 11월 달 정도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좀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해놓는 이걸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양해각서라고 하는 MOU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는 거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번에 한 거는 MOU가 아닙니다. MOU가 아니고 이게 이제 조약도 아니에요. 조약 트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조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거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게 트럼프가 아주 애용하는 그 행정명령의 형태로 이제 행정협정을 맺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문건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 이거 싫어 하고 이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없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 형태로 대통령령 형태로 이제 체결이 될 거고 그게 문서화 될 겁니다. 연내에 연내 될 텐데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도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 우리가 대만하고 똑같은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돼 있다. 뭐 이런 거가 우리 쪽의 내용이에요. 발표 내용, 합의 내용 중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불확실성도 제거됐을 뿐만이 아니라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뭐 요렇게 이제 평가는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 같은 양반은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협의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한 바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뭐 우리 쪽에서는 이제 관세율 자체는 얘기 안 했을지 몰라도 대만하고의 어떤 대만이 이제 뭐 거의 유일한 우리의 그 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대만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농산물을 지켰다. 뭐 쌀, 뭐 과일, 뭐 또 쇠고기, 뭐 이런 거 추가 개방 없고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100% 개방했다.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개방이라고 했을 때는 관세율을 0%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입 자유화를 한 게 시장 개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 자체가 지금 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앞뒤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명문화 해놓을 필요가 있죠. 나중에 이제 오해 소지가 아예 없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그 두어 달이 뭐 연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합의서 이거를 체결하는데 상당히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금액이 나갔을 때 뭐 2천억 불이라 하더라도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영한 수익률이 뭐 한 5, 6% 정도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규모가 한 2천억 불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제 들어와서 그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냉정해 보면 그 돈이 원래 다 운용 수익해서 났던 뭐 이자 수익이 됐건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수익이 나면은 외환 보유고로 다 귀속이 돼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부의 어떤 외환 안정기금, ESF 같은 거를 좀 문구를 넣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교란 요인이 생겼을 때 이게 미국에 대한 투자 현찰 투자로 인해서 그랬을 때 미국에서 ESF 자금을 통해서 우리하고 통화 수합을 뭐 일정액 그게 뭐 액수가 아주 크지 않아도 돼요. 뭐 한 뭐 200억 불, 300억 불 뭐 이 정도 선이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통화 수합을 했을 때도 한도를 600억 불 이렇게 해놔도 600억 불까지 안 썼거든요. 빌려다 이제 쓰고 다시 갚아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주는 심리적인 어떤 그 안정감 이거는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거 안전장치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요구한 거는 사실 원래 여기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시를 해서 그게 또 트럼프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한 거 그런 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수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우리 기대치를 다 충족시킨 이런 결과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방 결과를 얻어낸 거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관세 협상을 이제 타결을 했는데
그 일본하고 우리 내용을 비교해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그 협정한 그거에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들이 꽤 많아요.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GDP 규모가 한 2.5배 정도 되는데 외환보유고도 우리보다 한참 많습니다. 우리가 4,200억 불인데 일본 뭐 1조 2천억인가 3천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 이상 훨씬 많은 나라인데, 근데 이제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 난 거는 이제 꼭 뭐 일정한 기간 내에 그거를 제대로 투자를 돈을 안 넣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뭐 관세를 높여서 뭐 하겠다 이런 뭐 반으름장 같은 걸 미국이 놨거든요. 그게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일본 내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알 길이 없죠. 그럼 그 최종적으로 합의한 그 문건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고 그냥 총액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만 있어서 현찰 비중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출이나 대출 보증 이런 형태로 이제 했고 미국 쪽에서는 다 현찰 거의 현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이제 하지 않았던 조항 예를 들면은 분할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년간 현찰 비중은 우리도 2천억 불이면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1년에 200억 불 정도로 상한선을 두고 200억 불 꼭 채우는 건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 건이 있으면은 200억 불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도 이제 그 상업적인 어떤 합리성, 타당성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우리 결정권은 없어요. 없지만은 뭔가 의견 개진해서 이게 도저히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되면은 좀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건 좀 못하게 막고. 근데 이제 그 문건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미국 정부에서 선의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good faith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그게 원리금 보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는 원리금 보장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했는데 원리금이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뭐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위험도가 있는 사업에 돈을 넣어서 일을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은 돈 안 내고 그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은 하나도 안 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조 자체가 구조는 다 투자 돈 낸 뭐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다 지금 떠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건 상업적인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의견 개진을 좀 하는 이런 장치를 놨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을 약간은 모니터링과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안전 장치인 거죠. 투자 손실이 안 나게끔. 그래서 그런 걸 해놨다.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투자의 어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뭐 넣어놓은 거 이렇게 해서 좀 괜찮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업적인 뭐 타당성이나 합리성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하면은 결국 일본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걔네들이라고 뭐 바보가 아닌데 왜 쟤네는 그걸 허용하고 우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라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큰 투자액이지만은 그게 충격을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요 구조 자체를 형성을 했고 지금 뭐 말로 나온 건 또 이제 특수목적법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그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예를 들면 뭐 알래스카 LNG에 대한 사업이면은 그 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뭐 얼마를 실제로 어떤 부분에 누구한테 뭐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이 그렇게 해서 안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SPC 엄브렐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 법적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엄브렐라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손해가 나면은
이득 본 데서 그거를 이제 메꿔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손실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도 안전판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 협상 내용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세심하게 신경 쓴 것들이 뭐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안전망을 마련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간주가 되고 기축통화국들하고만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미국이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환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은 거의 없을 거로 보거든요. 금액이 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부 ESF 펀드 같은 거를 통한 통화사업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좀 해놓는 거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미국이 해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들, 안전 장치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거가 비교적 일본이 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넣었다라고 평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마스카 프로젝트로 해서 1,500억 불. 우리 이제 조선 뭐 3사라고 하는 뭐 한화오션 거기하고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HD 뭐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배를 잘 만드는 회사들인데 한화오션에서 이제 필라델피아에다가 이미 투자를 해서 필리조선사라는 걸 인수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본격 수준 하나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근데 미국 조선이 워낙에 낙후되고 뭐 생산을 제대로 한 지가 오래돼서 경쟁력은 당연히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마스카 프로젝트에 혹해서 우리한테 뭐 사실 작년서부터 트럼프가 이제 도움을 조선업의 MRO라고 하는 유지보수 쪽 이런 쪽으로 좀 하자 해달라 요구한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따로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을 떼내서 그 용도로만 지금 쓰는 걸로 지금 제시를 해서 그게 억셉트가 됐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도 중국이 워낙 큰데 중국 기업한테 당연히 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주로 수주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좀 상당히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계속 이게 진행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뭔가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나올 때마다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구를 한 게 갑자기 꺼낸 것 같긴 해요. 그때 이제 그 핵 그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설계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료가 핵 연료를 넣어야지 이제 그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핵 연료를 좀 미국이 허가를 해줘서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이 핵 협정이 체결이 돼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저농도 우라늄 농축한 것도 군사용으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고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호주하고 오커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체결한 거에서는 이제 고농도 농축 우라늄 관련된 거를 핵 원료로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농도 뭐그 농축 우라늄을 써서 뭐 하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농도가 됐건 고농도가 됐건 어쨌든 간에 핵 재처리해서 한 것도 안 되고 이 상업적인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니까 상업적인 발전을 이걸 위해서 이제 쓰는 거는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는데 이제 잠수함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군사 장비니까 거기에 원료로 쓰는 거 물론 핵 잠수함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게 이게 핵을 탄도하는 게 아니고 핵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연료를 디젤 엔진을 쓰면은 뭐 보름에 한 번씩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장기간 이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이러는데 뭐 핵 연료를 쓰는 게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유롭게 이런 작전 수행이 장기간 가능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이제 NPT에서 뭐 이런 거를 직접 규제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뭐 건건이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요청을 했는데 핵연료를.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 그 제조하는 거를 만드는 거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를 한국이 핵잠수함을 그걸 이제 허가를 해준 이런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되게 뭐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 같고 뭐 핵 연료는 당연히 뭐 핵 잠수함을 만드는데 그럼 뭐 연료를 안 주면서 뭐 껍데기만 만들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도 주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제조를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나름대로 이제 핵잠수함 설계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왔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돼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은 기간이 엄청 늘어나요. 국내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는 제대로 된 뭐가 없기 때문에 그 필리조선소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핵잠수함을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 이런 걸 하는데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만들 때까지는 뭐 한 10년 정도 걸리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만들어져도 건건이 건건이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연료를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미국 정부의 허가 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쪽에서 뭐 우리 서해권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 이제 쉽진 않죠.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는 그 핵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이슈고 또 이제 미국 내에도 이런 그 핵 확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방부 내에 그런 그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트럼프가 허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비나 설비 까는 것만 3년에서 5년을 걸리는데 그 기간이면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요.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핵을 이런 식으로 핵잠수함을 한국에다가 뭐 기술 이전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일본도 당장에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군비 경쟁 내지는 핵 확산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스탑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뭐 스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호재고 엄청난 기회인 거는 맞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간별로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돼서 뭐 한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뭐 원하는 기술 습득과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작전에 운용할 수 있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전 세계의 이목을 가장 그 끌었던 이벤트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난 지도 오래됐고 그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중국 때리기를 노고라 해서 뭐 상호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펜타닐을 근거로 해서 20% 관세 추가로 더 때리기도 하고 또 뭐 각종 기술 통제, 수출 통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되게 이제 강화했었죠. 중국이 이게 맷집이 커지다 보니까 트럼프 1기 때도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맷집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만치 않게 이제 맞대응을 해요. 여기서 100% 때리면 자기도 똑같이 때리고 관세를 보복 관세를. 그래서 한때는 뭐 140%, 150%뭐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관세 유예를 해서 원래 11월 8일까지 유예를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100% 관세 때리겠다 해가지고서는 뭐 일촉즉발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둘 다 그게 이제 부딪히면은 둘 다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게 이제 제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뭐 예상대로
둘 다 수출 통제 1년 유예하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 중국이 뭐 미국은 100% 관세 유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협하고 넘어간 사안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영린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의 그 아픈데 그게 이제 대만 이슈거든요. 완차이나라고 하는 거에 반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중국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얘기를 안 했죠 이번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급한 불을 끄는데 지금 당장의 경쟁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게 뭐 히토류 당장에 이제 못 들여오면은 2차 전지 뭐 반도체 등등해서 타격이 되게 크고 뭐 또 이제 대두 수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안 해주니까 트럼프 열혈 지지층인 그 대두 생산자 농민들이 뿔이 나서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안 찍어줄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그것도 급해서 사실은 뭐 우리한테도 아마 요구했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산다고는 지금 발표 안 했으니까 그건 더 추가로 더 사긴 사는데 그동안에 사왔지만은 추가로 더 사고 이런 건 지금 합의문이 없으니까 그건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한 불이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패권 경쟁에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좀 밀어내는 게 목표라면은 그 이슈는 좀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통제 관련된 것도 반도체 관련된 것도 지금 장비를 포함해서 중국에다가 HBM도 못 팔게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크게 건드리진 않고 그냥 젠슨하고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이제 더 뭐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은 급한 불에 해당하는 사안을 일단은 수습을 하고 그리고 대화의 그 물꼬를 계속 튼 상태에서 이어가는 그래서 내년 4월쯤에 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 가기로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대두 수입도 좀 다시 재개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세율을 좀 인하해주고 뭐 수입 규제했던 거 수출 통제했던 거 풀고 요런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기술 패권이라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이나 갈등 이런 거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 전투죠 일종의.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그 뭐 우스갯소리로 탁고라는 얘기가 지금 뭐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항상 이제 결정적일 때는 꼬리를 내린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강으로 맞부딪힐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중국이고 실제로 그렇게 부딪혔었고 그 결과가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뭐 수습하는 이런 거가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세를 가지고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뭐 이걸 갖고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건 할 거기 때문에 관세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위협하는 거는 뭐 이렇게 트럼프도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스스로 야 150% 관세 하면은 그게 무슨 사실 뭐 교육을 안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해봤다가 뭐 이제 뜨끔하고 상호간에 이제 그 부분은 완화시켜서 내려갔는데 한두 번 위협적으로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뭔가 미국이 원하는 거를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 통제 지난 정권서부터도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이제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제품을 쓴 게 일부라도 들어가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적성 국가로 분류되는 중국 같은 나라한테 수출이 됐다든가 이러면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미국의 허가를 받게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걸 쓰는 거면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를 쓴 것도 이제 문제를 삼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안 쓴 게 많지 않거든요. 웬만한 제품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기술 통제를 이제 수출 통제화해서 뭔가 좀 이거를 좀 옥죄는 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패권 넘보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게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소위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빨아들여 가지고서는 우리도 뭐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제조업도 미국도 그래서 다 이제 이 쇠락의 길을 가서 지금 다시 부흥시킨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한테 트럼프가. 그래서 너네는 생산 중심지가 아니라 소비 중심지가 되라. 전 세계의 제품의 소비를 너네 많이 컸지 않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30년 연평균 8% 성장 기록을 중국이 깼거든요. 뭐 관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트럼프 노믹스라고 우리가 굳이 부른다면은 트럼프 이익이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보하고 이거를 경제를 이제 연결시키는 걸 훨씬 더 심도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동안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나토 같은 데도 이제 방위비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네가 안보에 관해서 미국한테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거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느라고 달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를 많이 뿌려서 이렇게 되는데 결과가 우리가 적자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내라. 그래서 이제 안보하고 소위 이제 환율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관세 가지고 막 이렇게 쌩 난리를 쳐대고 있지만은 대내적으로 풀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과제가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지금 3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한 1조 늘었대. 두 달 사이에 1조 달러. 그래서 미국의 그 예산 항목 중에서 국방비가 뭐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액을 걔네가 발행한 국채 이자 갚는 그 돈, 이자로 지불해야 되는 돈, 그 돈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많으니까 셧다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을 떨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관세는 이제 이렇지만은 사실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환율 이슈도 상당히 금리하고 관련된 환율 이슈도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좀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실탄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4,200억 불이 지금 글로벌하게 뭐 8위인가 9위인가 그래요 액수로는. 근데 이게 충분한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사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전판을 뭐 수업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그 돌발 변수가 생긴 게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우리한테 건조하는 거를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하라고는 하지만은 그걸 허용을 한 거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중국도 그런 성명을 냈거든요. 그 핵 확산 조약, 핵 확산 그 방지하는 조약, NPT라고 하는 거, 그거 제대로 좀 지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해가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게 접해 있는 데잖아요. 거기 이제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자기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 오해를 좀 풀고 우리가 뭐 핵 탄두를 갖다 탑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잠수함의 어떤 뭐 유용성 내지는 효용성의 해결료를 쓰는 게 어쨌든 간에 좀 좋으니까 그래서 설득을 잘 해서 그거를 이제 문제 삼지 않게 좀 만드는 게 갑작스럽게 이제 대두된 이슈지만은 또 갑작스럽게 대두된 이슈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는 이제 원래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동안에 뭐 사드 문제 이후로 한한령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부 프로 단체 관광객 일부 뭐 허용해주고 이런 거가 있다고 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여전히 이제 한류 컨텐츠 이런 거 제대로 이제 중국 내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중간재나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중국 시장 그리고 제3시장 이렇게 팔고 그런 구조였다면은 중국이 이미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걔네가 규모의 경제가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산업은 다 해도 큰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중국도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몇 차례 한 섹터가 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고 공산당이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버텨서 지금 거의 다 죽여가고 있거든요. 중국 뺀 나머지 기업들의 그런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자동차도 전기차도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선방을 해서 선발주자로서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하고 있지만은 중국 시장 내만 놓고 보면은 마이두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어마어마한 생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도 생기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무지하게 커져 있는데 우리하고의 관계 물론 이제 정서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산업 구조 측면에 있어서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한 5년 전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게 기술 격차가 좀 있는 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는 이제 원하는데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통제를 하니까 반도체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칩도 못 팔게 하고 이래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상당히 맷집을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초격차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기술 격차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중국한테 우리가 사실 중국이 WTO에 2001년도에 가입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규모 자체도 교역 규모도 별로 미진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불과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4분의 1이 넘게. 2위가 중국이었는데 아니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언저리. 그러니까 두 배야 두 배.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시장이었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교역이 많고 흑자를 많이 보니까 덕을 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대부분 쫓아오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산업에서는 경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럼 뭐냐? 보면 저기 소위 이제 최종 소비재들 중에 우리가 소위 K 무슨 뭐 K 뷰티 해가지고서 화장품이 됐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 푸드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걔네들이 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소비력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뚫고 한한령 같은 걸 풀어서 교류도 좀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도 좀 많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국 간의 어떤 교역이 침체되어 있는 거를 다시 활성화하는 우리가 이제 적자 상태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밸런스를 좀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교역량 자체는 좀 키워나가는 쪽으로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 팩토리 구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이름이 좀 그렇게 붙인 거지만은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 뭐 해가지고선 요쪽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루빨리 구축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사실상 이제 차세대의 어떤 성장 동력 산업인 것은 분명하고, 또 AI 같은 게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뭐 칩이나 AI 칩이나 이런 것들을 뒤떨어지지 않게 생산하려면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발표한 내용에 이제 그 행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파운더리 쪽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중심이었고, 요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게 지금 시가총액 규모가 커져서 뭐 독일보다도 크다면서요. 그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젠슨왕이 이제 그런 회사의 창업자인데, 이번에 와서 이제 뭐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 정 회장 그분들하고 뭐 치맥 회동하면서 상당히 이제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가워할 이런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AI에 무지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칩을 제대로 조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칩의 생산량의 상당 뭐 거의 다를, 사실상 거의 다는 아니지만 이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이제 그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하겠다는 회사들은 꽤 있거든요. LG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는 계약을 또 하고, 또 자기네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칩이 HBM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에서 납품을 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그쪽에 선두주자로 삼성을 제끼고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그 HBM의 어떤 안정적인 그거 이제 삼성도 그걸 개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삼성이나 SK 이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조달하는 거를 대규모 주문을 내면, 그게 뭐 주문량 자체가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주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장기간 그 수요가 지금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는 거는 엄청난 기회고, 서로 간에 이게 지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어야지 자기네 GPU 칩을 제대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에서는 판매처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지금 보면은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벌려놔서 5천억 불을 투자해서 AI 관련된 거를 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하드웨어죠, 칩 만드는 것까지도 해서 뭐 일본의 손정희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도 약간 좀 발을 들여놓고 같이 당연히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그 메가팩토리라고 하는 거를 구축을 해서, 사실상 이제 TSMC가 워낙에 삼성하고도 격차가 크거든요. 이 파운더리 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순발력 있게 고 HBM이라고 하는 쪽으로 빨리 어떻게 보면 특화를 해서 성과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도 이제 해서 뭐 HBM 이제 폼과 차세대 HBM을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쫓아가는 형국이지만은, 그거 말고 전통적으로 뭐 D램이나 이런 것들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절대 강자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도체 생산에 관한 어떤 파운더리도 지금 생산을 하니까 2위거든 삼성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토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HBM 관련된 거로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지금 아주 최근에 단기간 내에 그거를
치고 나가가지고서는 절대 강자 위치에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게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 수요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갈 가능성이 많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열심히 하겠죠 뭔가를.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포함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레거시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에 좀 이렇게 토탈 프로덕션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도 포텐셜이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의 사실상 절대 강자화 될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아요. TSMC를 좀 넘어설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입지가 되게 강화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이 또 반도체 자기네 나라 안에서 만들려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제조업 공동화 뭐 이런 것도 물론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쓸모가 있으니까 미국이 오라고 하는 거지 쓸모가 없으면 오라는 소리를 왜 하겠어요. 결국에 이제 쓸모가 있으려면은 기술력으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소위 초격차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어떤 발판이 되는 뭐가 이제 저는 이 메가 팩토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메가 팩토리고 그 전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오던 거를 더 확대해서 아예 그냥 더 뭔가 이제 푸시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만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경제 안보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대만의 TSMC가 그렇거든요. 사실 그 TSMC라고 하는 회사가 대만을 지켜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용납을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반도체라고 하는 거를 계속 키워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레버리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메가 팩토리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미국이 이제 이번 에이펙 요걸 계기로 기술 안보 동맹을 좀 공고히 한 그러니까 젠슨 왕도 이제 사실 이 AI 생태계의 파트너로 우리를 선정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버린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AI 주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의 핵심이 이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하려면은 사실 뭐 전력도 엄청 들어가고 뭐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투자해서 그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있고 정보 유출, 해외로 반출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육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